Recording in progress. 네. 이제 이번 시간은 죄송해요. 이번 시간은 저기 디지털 서비스를 할 거고요. 디지털 서비스는 사실 정말 중요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도 많긴 한데 아시다시피 그 서비스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추린 부분만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조건 봐야 되는 것들, 클라우드 부분, 이제 가상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기타 서비스들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 제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네,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잠시만. 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배치 모델 나오는데 요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제 배치 모델하고 이 서비스 모델하고 적어라라고 해서 저는 그때 공부가 미흡할 때라 그거를 구분 못했는데 배치 모델은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커뮤니티에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 서비스 모델은 어떠한 것을 서비스하는지 요 디테일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거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게 근데 잠시만요. 이게 왜 이게 나오지? 네,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이게 나오지? 네,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네,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개발 방법론으로 모든 게 클라우드 내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특징 요거 상위 확체라 그래서 상호 운영성, 이식성, 확장성, 모듈화, 루즐리 커플드 요거 하고 구성 요소 MSA, CI/CD, 데브옵스 컨테이너 요것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성숙도 모델 네 단계 외우시면 되고 앱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도 되도록 개발된 앱이고 스택까지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12가지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안 외워도 된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저는 안 외우고 싶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클라우드로 다 모든 게 전환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클라우드를 계속 밀고 있고 그 아까 보셨던 저기 뭐죠? ISP에서도 클라우드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했고 지금 공공 서비스 쪽 정보 시스템 쪽이 계속해서 장애가 나는데 그 해결 방안으로 나오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왜냐하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장비들은 문제가 생기면 백업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데 클라우드는 그게 좀 쉬우니까요. 그 장비를 바로바로 살릴 수도 있고 이중화, 삼중화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려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를 클라우드로 옮겨 가야겠죠. 클라우드 뭐 새로 디자인하고 해서 클라우드로 처음부터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절차이고 비용 효율성, 신뢰성, 상호 운영성, 확장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6R 전략이라 그래서 리테인, 리타이어라 그래서 이제 유지할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지라 함은 모든 게 다 온프라미스가 클라우드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로 안 가고 온프라미스에 유지할 것인지, 이거는 옮기는 과정에서 얘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없애버리자라고 하던가. 그리고 이제 옮겨가는 것 중에 지금 이 서비스를 그대로 인프라만 바꿔서 클라우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얘를 개발하지 않고 사스로 갈 것인지, 이제 플랫폼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리팩토링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되게 할 것인지, 이거는 식살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요 6개는 알고 계시면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 클라우드는 여기서 보시면 2개 이상의 CSP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사실상 쉽지는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AWS하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애저를 동시에 쓰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서비스는 여기서 쓰고, 이 서비스는 여기서 쓰고, 이 서비스는 여기서 쓰고,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비슷한 서비스를 양쪽에 해서 어, 최적화된다면은 서버 A는 이쪽에서 돌리고 서버 B는 이쪽에서 돌려서 뭐 CSP 한쪽이 장애가 났을 때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요소로서는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연동 드라이버나 자동화 도구, 이제 서비스는 CSP는 다르지만 저희는 하나의 API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 요소들이 있고, 멀티 클라우드는 네, 요즘 이것도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요즘 또 핫해졌던 거는 지금 좀 조용해졌지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그 MS 장애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 멀티 클라우드가 됐으면 아마 애저 쪽이 아닌 다른 쪽은 서비스가 문제 없었을 거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가 그런 것에 이제 해법으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MSP하고 CSB가 있습니다. MSP는 국내로 치면 메가존 클라우드나 이제 베스핀 글로벌처럼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 구축, 운영해주는 기업이고요. 이런 이유는 일반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않고 클라우드는 사용하는 것마다 다 돈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설계를 도와주고 비용 최적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CSB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에요. 결국은 이제 뭐 중개 통합 차익 거래라는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냥 플랫폼이고 저희가 가서 거기서 골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라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리스트를 제공하고 추천해주고 서비스 구매 관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 하는 건데, 이거는 MSP가 아닌 직접 CSB를 통해서 관리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컴퓨터가 없이 물리적 서버가 없는 것처럼 동작해서 처리 속도 및 처리 속도 등을 개선한 컴퓨팅 기술이고요. 서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개발 배포하고, 얘는 이런 식의 기술 요소가 있고요. 결국은 파스, 펑션 애전 서비스하고 바스, 백엔드 애저 서비스고, 클라우드를 좀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람다 서비스가 결국은 서버리스 컴퓨팅이에요. 실제 소스만 올려놓고 있다가 얘가 실제 필요할 때만 살짝 구동을 하고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서비스 호출하면서 서버가 살짝 올라갔다, 그러니까 실제 로직은 그렇지 않지만 서버를 계속 내리고 있다가 호출하면 그 물리적 자원을 이용해서 돌고 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서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쓰는 만큼만 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하고 포그 컴퓨팅이 있는데요. 뭐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서 가지고 가셔야 될 건 엣지 컴퓨팅이고 MEC라고 있어요. 거의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MEC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고요. 엣지 컴퓨팅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발생 지점 주변에서 가장 인접한 네트워크에서 분석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컴퓨팅이에요.
클라우드 쪽으로 가다 보니 메인 PC, 메인 서버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 근처에서 작은 연산들은 해서 옮겨주자라는 거고요. 로우 레이턴시, 그러니까 지연을 제일 적게 저지연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인접한 네트워크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고, 기술 요소로서는 수평적 협력, 여러 이제 MEC가 있을 때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것이고, 요 안에 작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요 안에 돌리는 것이 클라우드 리시고, 메인 서버보다는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한 머신러닝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캐싱 서비스 등이 기술 요소로 있습니다. MEC는 그럼 무엇이냐? 엣지 컴퓨팅의 위치가 명확하게 지정이 된 거예요. 모바일이기 때문에 얘는 기지국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엣지 컴퓨팅은.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근데 거의 대부분 MEC이긴 한데, MEC는 기지국 안에서 돌린다고 명확하게 지점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 요소는 거의 동일하고요. 포크 컴퓨팅은 요거는 이제 시스코에서 만든 건데, 컴퓨팅 및 네트워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가 있으면 요 아래 편의상 그냥 MEC라고 할게요. MEC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엣지 컴퓨팅은 요 컴퓨팅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포그 컴퓨팅은 여기 연결된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시스코에서 말장난한 거고, 왜 시스코에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시스코는 네트워크 회사기 때문에 요 가는 네트워크도 중요하다라고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땐 요 개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챙기셔야 될 거,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 클라우드 하면 뭘 적어야 될까요? 어렵죠. 얘가 클라우드하고 사실은 다른 게 없죠. 그냥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위치하게끔 하는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사실 많이 다를 거는 없고요. 그래서 목적 이런 것들 조금 노출시켜 주시고, 기술 요소는 클라우드 요소를 다 적는데 얘가 소버린 클라우드스럽게 적어야 되니 이런 것들 적어 주셔야 돼요. 로컬라이즈드 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국내 혹은 그 해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규제 준수, 그리고 이제 테넌트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섹션을 나누는 것처럼 해서 요 섹션은 여기서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멀티 테넌트 기술,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은 소버린 클라우드스럽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와 본 거는 구축 방식이 있었는데, 뭐 크게 뭐는 없어요. 공개 클라우드 기반, 민간 클라우드 기반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뭐 CSP 업체들을 이제 CSP 업체들을 통한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WS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지만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만 데이터를 위치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공개 클라우드 기반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민간 클라우드 기반,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하이브리드 기반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나오는 소버린 AI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결국은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데이터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컴플라이언스 때문에도 소버린 클라우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의료법상에서는 보면은 그 환자 정보가 국외에 위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소버린 클라우드 모델을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를 쓰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은 데브옵스는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다음 이제 피놉스라고 있어요. 피놉스는 뭐냐면, 클라우드는 쓰는 게 다 돈이니까 같은 서비스를 쓰면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대외 고객 서비스를 하면서도 뒷단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노스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상화로 넘어갈게요. 가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어디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는 이제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을 하거나 하나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 개 물리적으로 다른 걸 하나처럼 통합하는 것도 가상화라고 부르고요. 가상화 유형에는 이제 하드웨어 가상화와 OS 가상화, 뭐 스토리지 가상화 그런 게 많은데 하드웨어 가상화에는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VM이고요. VM하고 컨테이너 비교를 많이 해요. 그 이제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VM은 하드웨어를 가상화한 거고 컨테이너는 OS를 가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가상 머신은 머신별로 OS가 존재를 하고요. 하드웨어 단위 가상화가 된 거니 정가상화, 반가상화 그리고 타입으로는 이제 베어메탈과 호스티드가 있습니다. 정가상화, 반가상화는 정가상화는 솔루션의 모든 거를 맡겨서 그냥 가상화를 하는 거고 반가상화는 다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API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API 통해서 개발을 하면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가상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어메탈은 OS 위에 호스트 OS가 올라가서 하는 이 호스티드 방식 말고 처음부터 OS를 없애고 그 서버에다가 따라서 하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사실 베어메탈 방식이죠. 서버에다가 그 VMware를 올려서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다가 여기 이제 버추얼 박스 같은 거 올려서 가상화를 하죠. 이런 게 이제 호스티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S 가상화에서는 이제 컨테이너가 있는데 얘는 그 LXC 기반으로 돌아가게 돼요. LXC는 이제 리눅스 경량 프로세스를 가상화한 기술이고 얘는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구성 요소로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C그룹, 네임스페이스, SE, 리눅스, 커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봐주시면 좋고 모의고사에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 메인 프로세스인 C그룹하고 네임스페이스는 따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그룹은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 그래서 프로세스 자원을 사용을 제한하고 격리시키는 커널이고요. 그다음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리소스를 분리해서 실행할 수 있는 커널의 기능입니다.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면 얘를 3단락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XC 기반의 컨테이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도커고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 바탕으로 앱을 격리시킨 상태로 실행하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얘는 결국 실행 단위가 되고 얘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겠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컨테이너화된 앱을 배포 확장 관리하고 자동화를 조율하는 기술이고 가장 유명한 것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이게 나온다 하다가 133회에 나왔는데 네,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가져가지 말라 이게 아니고 이건 어디든 쓸 수 있는데 단독으로 1교시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2교시형으로도 무조건 나올 거라서 요거는 꼭 챙겨 가세요. 얘는 워커 노드를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이고 플랫폼이고 요 구성 요소 꼭 가져가시고 API 서버, 스케줄러, 매니저, etcd 그다음에 도커 그냥 쿠블렛 안에는 이제 CRI 그다음에 프로브 이렇게 있어요. 다른 서브노트 보면은 요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들 기술 요소로 꼭 추가해서 가져가 주시면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프로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니까 컨테이너에다가 상태를 확인하는 애예요. 얘 살아있냐? 그다음 너 실행하려고 하는데 실행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네. 재실행해 이런 애고. 그다음 요즘 뭐 오픈시프트 이런 것도 이제 이제 그 쿠버네티스 개반으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K8S라고도 많이 적어요.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쿠버네티스를 풀 네임으로 이제 영어로 쓰면 K하고 S 사이가 8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8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하고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도커 수험이 있는데 도커 수험은 도커에서 그냥 플러그인 형태로 바로 깔 수 있고요. 얘는 쿠버네티스에서 미세 조정은 불가하고 부분 요소로는 매니저와 도커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가상화 방식으로는 스토리지를 가상화하는 거 그리고 전체 인프라를 가상화하는 HCI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는 거 그다음 레이드도 가상화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볼 게 사실은 제가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 볼 게 몇 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유형,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비어가 네트워크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 폐쇄형이고 하이브리드는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알고리즘. 결국은 이거는 분산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무결성을 맞춰야 되고 깨짐 다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절차를 통해 상호 검증하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노드가 제안을 하면 제안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투표를 하고 OK가 되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전파를 해서 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끔 하는 거고요. 퍼블릭 합의 알고리즘과 프라이빗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 퍼블릭 합의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기반의 연산 경쟁적 합의를 하고요. 프라이빗은 비경쟁적이고 다수결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POW, POS, DPoS 이런 것들 네,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머클트리는 그 해시값 가지고 얘가 유효성 검증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트릴레마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보안성, 확장성, 분산성이 있는데 세 개를 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보안성을 높이면은 속도가 늦어지는 거고 속도를 높이면 보안성이 낮아지는 거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확장성을 높인 모델이 비트코인이다. 보안성을 높인 모델이 뭐 이런 거다. 그리고 극복 방안으로는 레이어 2 솔루션 샤딩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한다. 뭐 구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보안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TPS 이제 최고 시간 확정 시간 이런 것들이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 위협으로는 키 관리가 잘못됐을 때 그냥 권한 관리 이런 것들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면 정의된 조건이 충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코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실행됐을 때 무조건 실행하게끔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고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인데 얘한테도 문제점이 취약점이 있어서 취약 블록체인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NFT는 네 조금 애매하고요. 요 민팅하고 그다음 요거 네, 개념 정도만 가져가시고 나온다면 요게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에는 이제 그 DABS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요 STO는 분산 원장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과 상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 발행 방식입니다. 요거는 아직 법제화돼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 명확한 법 조항은 없는데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거기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과 다르게 이러한 법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거를 명시해주면 좋고, 프로토콜 이렇게 4개, 저는 이 4개를 따로 준비해서 썼었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보안 요소로서는 KYC, 이게 신원 인증하는 거고, AML, 자금 세탁 방지, FTS, 이상거래 탐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분산원장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산원장이랑 스마트 계약 이런 것들이 기술 요소로 적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DABS예요. 건물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STO에 연결을 해서 거래하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STO를 준비할 때 3단락으로 얘를 준비를 했었는데, 얘가 따로 나오면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고, STO 이제 플랫폼처럼 좀 그리고 STO가 이제 거래되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CDBC예요. CDBC는 사실 약간 좀 요즘 많이 말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기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꼭 얘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 디지털 화폐를 CDBC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익명성,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거 구축 유형에는 단일 원장, 분산 원장이 있습니다. 단일 원장은 기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을 가지고 얘가 원장을 관리하면서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저희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라 하면 한국은행이 될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분산 원장은 신규 거래 발생 시 합의 절차를 거쳐 각자 분산 원장에 관리하는 것이고요. 허가형과 비허가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하는 거는 허가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그냥 실물 화폐를 전자적으로만 바꾸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으로는 소액 거래와 거액 거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거래 규모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파이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다오도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개념만 알고 가세요.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다오는 중앙기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 사실은 저는 다오는 진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이제 DID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분산원장 기반으로 사용자 스스로 신원 등의 증명 관리, 통제를 수행하는 관리 체계고, DID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 중앙집중 연합형 분산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각 서비스별로 인증을 하다가 쉽게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인증을 했었고 롯데마트에서 인증을 했었고 다 따로 하다가 동일 서비스, 롯데는 통합이야. 통합 아이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뭐 몇 개 회사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은 이용자 중심으로 이 사람이 발급한 거를 어디다가 아무 데나 쓸 수 있게끔 했다가 분산형 원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다음 웹 3.0. 네, 얘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탈중앙화, 지능화, 가치 토큰화 인터넷. 조금 말이 어렵죠. 얘는 탈중앙화로 해서 데이터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웹사이트에다가 뭐를 자료를 올려놓으면 자료가 이제
나한테 있는 게 아닌데 결국은 데이터 소유권을 강화해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웹 3.0은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고 여기에서 보다 보면 제가 여기 적었구나. 시멘틱 웹 요게 키워드입니다. 얘는 뭐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현실에서는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고요. 예전에 2교시형인가로 웹 3.0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1교시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다음 KBF라고 BTF라고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시에 이걸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예요. 워낙 이제 블록체인 가지고 뭘 많이 해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프레임워크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트코인을 많이 얘기하지만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보면은 쿠브라고 있었어요. 근데 쿠브를 보면은 실행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산 원장을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분산 원장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거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좋은 건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예전에는 하나에 모여져 있는 게 얘가 뭔가 보안 위험이나 무슨 이유로 인해서 훼손이 되면 끝인데 분산 원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가 바뀌었는데 내가 이거 바뀌었어라고 했는데 다수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얘가 무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타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무조건 보세요. 디지털 트윈. 많이 들으셨겠지만 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키워드로도 많이 쓰셔야 되고 얘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모델링 후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예측, 진단하는 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다가 모델링을 통해서 현실과 동일한 데이터를 만들고 현실 세계의 센서나 IoT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데이터를 받아오고 현실 세계를 제어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고요. 요 상호 상호작용 중에는 디지털 스레드, 이제 컨트롤러, 가시화 기술 이런 게 있습니다. 발전 모델로는 이제 모관 모연자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모방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관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실제 모의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떤 똑같은 동일한 모델을 만들어서 얘를 한번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모델을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연합이고 그 다음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시뮬레이션하고 컨트롤 하게끔 되는 게 발전 모델입니다. 메타버스는 네, 가상 혹은 확장 현실에서 인간이 상호작용하고 활동하는 디지털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사실 얘 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윤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가이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메타버스가 뭐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어쨌든 정부에서 밀고 있고 가이드도 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특징으로는 뭐 사회적 활동, 경제 활동이고 유형은 증람일가라고 해서 요 네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 요소는 네 뻔한 기술 요소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 네 보셔야 돼요. 저는 이 팩토리 쪽이 자꾸 정이 안 가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도 안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62443도 안 받고 이랬는데 네 어쨌든 스마트가 붙은 거 중에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고 제가 밑에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더스트리 5.0까지 해서 같이 봐주셔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거 왜 자꾸 이래.
제품 기획에서 판매까지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디지털화 시킨 첨단 지능형 공장이고요. 얘는 FOM1이라 그래서 메소드, 매터리얼, 머시너리, 맨,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요 5가지를 디지털화하는 거고 통합화하고 지능화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얘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IT망과 OT망을 나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DMZ라고 보면은 원래 우리가 했을 때 내부망과 DMZ와 외부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OT가 있고 DMZ이 있고 그 다음에 IT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OT망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T망은 외부에 있는 망이고 이 부분과 이제 나눠져 있는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카다, PLC, HMI, IIoT, 센서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스럽게 적어야 된다고 저희 멘토님이 맹수장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것들은 보면 뭐 IoT나 센서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기술이니까 팩토리에 있는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 스마트 팩토리의 패러다임이 결국은 인더스트리인데 인더스트리 5.0이 나왔어요. 인더스트리 5.0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동화가 아닌 자율화가 목표예요. 뭐가 다르냐면 인더스트리 4.0은 거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걔는 자동화예요. 로봇을 가지고 이제 얘네가 알아서 만들게끔 자동화를 시켜놓은 거고 자율화는 조금 다릅니다. 알아서 최적화도 하고 알아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거라서 4.0의 특징으로서는 고정형 로봇이고요. 그 컨테이너 벨트 위에 딱 이렇게 있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로봇이 핵심이고 뭐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자동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인더스트리 5.0은 자율화가 목표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지속 가능성, 요즘 ESG 하잖아요. 그것처럼 재생 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것을 이제 지향하는 것이고 회복 탄력성,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술 요소에는 AI, 자율주행, 다관절 로봇, 코봇이 들어가요. AI는 뭐 당연히 어디든 들어갈 거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관절 로봇은 고정형 로봇하고 다릅니다. 고정형 로봇은 고정돼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작업만 하지만 다관절 로봇이라 그러면 약간 인간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좀 여러 개로 움직일 수 있어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고 코봇은 인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동작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자동화가 아닌 자율화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스마트카 쪽이에요. SDV. 이거는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변경 추가 등을 통해서 차량의 기능 변경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에 지금 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메인 기능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바뀌어서 메인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디파인하고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따라서 변경이 되는 자동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 구성 요소들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 체계, 전자 시스템 해서 쭉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건 오토사. 오토사는 컴포넌트를 표준화한 개방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요 구성 요소들 사실 되게 쉽지는 않은데 오토사까지는 좀 챙겨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솔루션 쪽에 OTA 이거는 이제 무선 통신 이용하여 차량의 소프트웨어 등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 네, 너무 옛날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 지금처럼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할 때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뽑아와서 직접 컴퓨터에서 하고 펌웨어 가서 갖다 놓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는 소프트웨어 정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선 통신 통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혹은 기능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OTA라고 합니다. OTA를 제공하는 소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받는 클라이언트가 구성 요소고요. 뭐 유형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 뭐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 OTA를 통해서 SDV가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나오는 부분은 LTE V2X가 현재는 표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시스템 쪽에서는 요 E 아키텍처가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자동차 전기 시스템과 전자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방식인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분산형 아키텍처라 그래서 그냥 다 각각 제각각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제어 장치는 없고 각각 캔 이제 칼 에어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하는 아키텍처가 하나 있고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는 당연히 중앙에 큰 아키텍처가 있어서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아키텍처고요. 도메인 기반은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각자 두 개 했더니 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도메인 컨트롤러를 주고 기능들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얘를 관장하고 얘끼리는 캔 통신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거고요. 이제 SDV를 떠나서 SDV에서 하나 더 나간 PBV가 나왔어요. Purpose Based Vehicle이라 그래서 이게 이지수합이 공식 용어는 아닌데 기아에서 쓰는 거예요.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쉽게 이제 조립하고 뭐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자동차를 이제 모듈을 하나 떼서 붙이면 다른 트럭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혹은 소프트웨어 이제 버전을 고르면서 다른 자동차로 변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3단락으로 썼었어요. 그 다음에 UAM입니다. UAM은 한번 처음에 그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토픽이라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심 내에서 EVOTL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래형 교통 체계고요. 등장 배경은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300에서 50m가 300에서 500m가 UAM이 다니는 항로고요. 기술 요소로서는 기체를 이제 경량화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프로펠러 방식이 좀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멀티콥터냐, 틸트 로더냐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EVTOL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항공에 관련된 용어들이고요. 그거는 써야 좀 UAM스러우니까 이런 거 써주시고 그다음 요거 여기서부터는 좀 잘 써주셔야 되는 게 버티포트라 그래서 UAM이 착륙해서 충전하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정류장이고요.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5G나 6G 저궤도 위성 등이 이제 갖춰둬야 되고 이런 나머지 것들은 비행 기술인데 같이 적어주시면 UAM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안전 표준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는 그냥 서비스로 해서 다 모아놔서 사실 약간 좀 두서가 없어요. 조금 감안해 주세요. 여기서 61508이고 2626인데 전 2626이 하고 61508을 엄청 준비했었거든요. 네, 제가 본 다음에 지난번에 26262가 나왔더라고요. 컴시운에. 61508이 2626이보다 더 큰 거고요. 61508은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시스템의 일반적인 기능 안정성이나 구현, 검증 방법을 제시한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0에서 4파트까지 있고 7파트까지가 있고 얘를 이렇게 외워요. 일시적으로 소정인의 안각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정인의 안각이 그래서 외우시면 되고 여기 중에 중요한 거는 파트 5인 실입니다. 실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안전 관련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내에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결정 절차 외워주시면 되고, 그다음 고장 기준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고장 기준은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저수준, 고수준 해서 4면 5, 4고, 여기서는 10의 6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니다, 9부터 시작하는구나. 8, 8, 7, 7, 6, 6, 5 이렇게 가고, 여기는 5, 4, 4, 3, 3, 2, 2,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별로 외우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게 2626이에요. 2626는 61508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에 특화되게 한 기능 안전 표준이고요. C를 가지고 와서 아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실은 26262에서 정의한 위험 분류 체계이고, SAC라 그래서 세베리티 이제 익스포저 컨트롤 어빌리티라 그래서 심각도, 재난 노출 가능성, 통제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요 4개 레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A가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올라갈수록 높은 등급입니다. 기타 기능 안전 표준으로서는 60601, DO178BC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게 한번 물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나왔던 거니까 이거를 공부해라라고 하는데, 다른 게 나오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2612가 이번에 컴시응에 나온 거지 정보관리에 나온 건 아니라서 정보관리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이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큐비트 단위로 연산 수행하는 차세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큐비트. 기존의 비트는 0과 1, 0과 1만을 표현할 수 있는데,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가 핵심이고, 큐비트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요 양자 원리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얽힘, 중첩, 불확정성, 비복잡성, 비가역성, 순간이동.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구성 요소로서는 이제 퀀텀 알고리즘, 그다음 이제 QEC라 그래서 양자 비트를 이제 보정하는 애, 그다음 컨트롤, 리더, 일렉트로닉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컴파일러 이렇게 있고, 요거는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알고리즘, 이제 QEC, 컴파일러, 마이크로 아키텍처, 이제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그리시면 돼요. 큐비트가 예전에 1교 시험으로 한번 나왔어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본 연산 단위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의 0에 가까운 애, 1에 가까운 애의 중첩 상태고, 그래서 알파의 이제 0, 그다음 베타의 1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규격은 이제 제곱의 확률로 0이고 베타 제곱의 확률로 1이고, 이게 바로 블로우 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1인 9고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로 해서 표현하는 게 블로우 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 우월성, 양자 결이름, 뭐 우월성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보다 완전히 엄청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직 그 정도 아니야 라는 뭐 그런 얘기고, 양자 결이름은 한번 보세요. 양자가 외부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결맞음이 손실된 상태고, 결맞음이라 하면 중첩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깨지면은 정보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하는 게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자 결맞음은 결이름, 결맞음, 요거는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양자 센서는 뭐 양자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고, 그냥 센서 유형 같은 거, 기술, 네, 기술 이거 제가 찾아봤나? 모의고사에 나온 건가 했는데 사실 뭐 어려워요. 그냥 나오면 이것만 쓴다라고 하고 쓰시면 되고, 그 아마 모의고사 답안지 보면 유형이 많이 나와 있을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형보다는 기술을 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 네, 예, 엑스테크, 네, 여기는 나올 만한 것만 적었습니다. 에듀테크, 뭐 ICBM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합쳐서 이제 교과서를 디지털로 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고 그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게 에듀테크고, 엑스테크 특히나 아까 서비스들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기술 요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ICBM이라 그래서 뭐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막 이런 게 있는데 다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 그 도메인에 특화된 단어들을 좀 써줘야 돼요. 그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고 뭐고 저희 잘 모르잖아요. 저희 잘 모르는데 그쪽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적어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쓸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무크라든지 OCW 이런 거, 그다음 AI 튜터, 학습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AI 교과서 이거는 이제 정부 시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립트 러닝, 1인 1기기, 구성 요소로서는 포탈, 플랫폼, LMS, AI 튜터, 실강 컨텐츠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적지는 못했는데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거랑 일맥상통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사분들 중에 제대로 못 다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사실 뭐 정년을 앞두신 분들은 쉽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 학생들은 다 잘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거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걸테크. 리걸테크는 이제 로톡이에요.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죠. 그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유형, 그다음 사례 이런 거만 적었어요. 일반 기술들은 또 동일해서요. 그리고 이제 레그테크는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내부 통제를 자동하고 효율화하는 기술이에요. 리거라고 레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레그는 레귤레이션이라 그래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거고, 리걸은 법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레그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주요 사례로서는 신원 확인하는 KYC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술 요소는 사실 동일합니다. 금융실명제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쉽지 않으니 이건 KYC 기술을 이용해서 준수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는 토픽입니다. BCI라고 해서 이거는 뇌파 자극 인식 장치를 통해 뇌파를 받아들인 후에 신호화 과정 통해서 이거를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고요. 미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상용화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도 잊을만 하면 하나씩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유형으로는 침습식, 비침습식. 뇌파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속에 침습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거 써서 비침습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절차로는 이제 사람한테서 뇌파를 획득을 하고
이 획득한 뇌파를 전처리를 해서 추출하고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쪽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 장치를 제어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획득, 전처리, 형태 추출, 분류, 응용 이쪽에 그냥 기술 요소들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PC는 그냥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연산 속도와 처리 능력이 요구하는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거고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라 그래서 그냥 슈퍼컴퓨터부터 해서 뭐 그리드 컴퓨팅, 클라우드, 이제 HPC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 넘어갈게요. AI 리터러시도. 여기서 호모 프롬프트라고 그냥 인공지능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명령 내리고 결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 그냥 AI 잘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서 그 모의고사에 그냥 용어만 가지고 가세요. 3단락으로 쓰시든지 보고. 그리고 디지털 권리장전, 네. 나온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시국에. 그리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절대 안 나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현재 정권에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다른 이름으로 다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음에 정권에서도 이거를 할 거고 AI 기본법이나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T라든지 AX라든지 계속 디지털화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규범을 정의하고 뭐 윤리를 정의하고 이런 거라서 이 비슷한 결의 내용은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 이제 추기 기술인데 추기 기술은 이동체 스스로 위치, 속도, 경로를 알게 하는 위치 결정 기술이고 실내측이, 실외측이, 측이 기법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측이하는 방법으로서는 센서를 이용한 방법, 주파수, 와이어리스 랜,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이용한 방법, WPAN 방식이 있고 실외는 GPS 기반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측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SLID를 이용한 거고 TOA, AOA, TDOA, 핑거프린팅 방식이 있습니다. 뭐 측기는 요거만 외우시면 되고 요거는 네,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가트너예요. 가트너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수 있는데 비슷한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가트너의 한 항목을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신 가트너를 가지고 왔고요. 그 세 개로 그룹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필수 요소와 위험.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게 에이전틱 AI. 자율적으로 복잡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최소한의 인간 감독으로 작업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해서 이제 구성 요소로서 펍세션 모듈, 코그니티브 모듈, 액션 모듈, 러닝 모듈 해서 이거는 얘가 얘가 자각, 인지, 액션, 학습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상황을 인식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AI 에이전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에이전트거든요. 원래는 초창기에는 AI 에이전트가 아니고 그냥 에이전트죠. 정해진 룰에 의해서 동작하는 애였다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AI가 포함이 돼서 특정 룰에 의해서 동작을 하다가 그 경험을 쌓고 있다가 경험을 반영해서 동작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동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틱 AI는 조금 더 발전해서 완전 자율화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약간 말장난일 수 있는데
발전 단계로 해서 그냥 룰 베이스에서 가던 게 완전 자율화된 게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I 거버넌스 플랫폼. AI가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 역기능들도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데이터의 이슈로 인해서 편향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하자라는 법적, 윤리적, 운영적 성과를 관리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어디든 좀 다 나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래서 투명성, 책임성 그런 거고 관리 영역으로는 모니터링, 편향성, 규제 뭐 이런 거 관리를 하고 기술 요소로서는 뭐 설명 가능 AI, 그다음 학습 데이터 관리, 위험 예측 완화 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사실은 같은 개념이긴 한데 거버넌스라고 하면 뭐 있는 거를 가지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지 이렇게 하는 체계잖아요. 근데 AI 거버넌스도 결국은 잘 쓰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수 있을까 요거보다 윤리적 관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허위 정보 보안이라 그래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이런 거. 그다음 양자 내성 암호 요거는 보안 쪽에 나올 건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암호 체계를 다 망가뜨리니 다 풀 수 있어 버리니 그보다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전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코 교과에라 그래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앰비언트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5개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앰비언트 인비저블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인사이트를 얻는 기술이라 그래요. 이거는 결국 센서가 많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AI가 애널리시스를 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은 잘 보실 텐데 저도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봤는데 그거예요. 소매 환경에서 그냥 일반 조그만한 가게에서 고객 행동에 따라서 조명, 음악, 제품들을 추천으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보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좀 이렇게 멀어지면 조명도 이렇게 맞추고 뭐 어느 부분에 가면 어떤 음악을 틀어주고 이런 거 하고 공간 컴퓨팅하고 차이가 뭔가요? 공간 컴퓨팅은 1인이 이렇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썼을 때 공간 정보를 결합해서 컴퓨팅하는 게 공간 컴퓨팅이고 얘는 그냥 모든 센서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거예요. 326 약간 그 앰비언트 컴퓨팅하고 비슷한 거죠. 그 앰비언트 컴퓨팅인데 인비저블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나를 보는 사람이 분명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갔더니 가장 쉬운 거죠. 내가 들어갔더니 불을 켜줘요. 내가 나가면 불을 꺼주고 그런 거고 공간 컴퓨팅은 내가 행동하는데 이 컴퓨팅이 요 공간 정보를 결합을 해서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생긴다든지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효율 컴퓨팅인데 요즘 계속 에너지하고 이제 ESG가 많이 나오니 탄소 발자국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서버 냉각화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미던트 컴퓨팅을 넣었는데 얘는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번 134회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1교시형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에너지 하베스팅이 키워드인데 얘는 요 효율적 컴퓨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돌아가는 애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 스스로 에너지도 하베스팅해서 축적하고 혹은 에너지가 진짜 끊겼어. 끊겼을 때 이제 하베스팅 한 걸로 쓰고 진짜 끊겨서 꺼졌어도 나중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동작해 라고 하는 게 초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헷갈려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컴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고 네. 정보 관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1교시에 이번에 나와버려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토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애거든요. 하이브리드 컴퓨팅이고 얘는
그냥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다 합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 요소서 보면 뭐 광학도 있고 바이오 컴퓨팅도 있고 이제 뉴로모픽도 있고 양자 컴퓨팅도 다 이제 합쳐서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사실 다 따로따로 돌았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됐고, 공간 컴퓨팅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현실 세계의 공간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상호작용 가능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비전 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그 구글 글래스 있죠. 구글 글래스를 딱 쓰면 얘가 요 환경을 이해를 하고 뭐를 이렇게 쫙 펼쳐주는 거죠.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이거를 딱 쓰면은 이렇게 쭉 도표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꺾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환경 정보를 인식을 해서 컴퓨팅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동작을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추적하는 것들, 그다음 영상,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건데 AR, VR이랑 결국은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얘는 기계적 멀미가 있어요. 이걸 쓰면 멀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고 킬러 콘텐츠가 없어요. 비전 프로도 나와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플에서 낸 거기 때문에 와 신기하다 했는데 이걸 쓰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필요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경량화가 돼야 돼요. 무거우면 목 디스크 옵니다. 그런 고려사항 필요하고 다기능 로봇이라 그래서 얘도 뭐 아까 하이브리드랑 또 비슷한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가지 업무만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제 택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캐리하는 것만 있었는데 얘는 포장도 하고 운송도 하고 뭐 이제 다 이제 그냥 로봇이 발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24년도에 있었던 토픽인데 이거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겨놓은 거예요.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제가 알기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지원하고 수명 주기 관리하면서 하는 엔지니어링이고 결국은 개발을 서포트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뭐 서비스 도구들을 셀프 서비스 통해서 검색해서 쓰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다음 AI 트리즘, 이거는 이제 AI 신뢰성, 위험성, 보안 관리 등 AI 문제를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이거는 AI 이 거버넌스하고 비슷한 건데 AI를 개발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 이거를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3년, 24년도에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토픽으로 또 뭐 25년도에는 없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고객. 이거는 기업의 상품 구매 기준 등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협상, 구매하는 비인간 경제 행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에서 소비에 특화된 모델이에요. AI 에이전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율화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고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집에 세제를 사야 되는데 얘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알아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해서 이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인 게 결국은 그 떨어져 있다는 상황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룰을 주는 거예요. 봤더니 세제가 나는 항상 10개를 유지하는데 하나 남으면 주문해? 그러니까 기준을 줬어요. 기준을 줬는데 그럼 그건 AI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얘가 봤더니 한 번에 뭐 이만큼씩 써. 그리고 주기는
한 일주일에 빨래를 두세 번씩 하는데 어디를 갔다 오면 뭐 세네 번 할 수도 있고 이거면 얼마 못 버티니까 이때쯤에는 내가 해야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그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특화된 서비스가 기계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준비했던 건데 마케팅 방안이 기존에는 감성 중심이었는데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한테 야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기준으로 마케팅 방안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는 법 제도 EU 디지털 시장법이라 그래서 EU에서 큰 기업들을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공정거래라고 하는데 애플이라든지 구글, 알리바바 뭐 이런 알리바바가 들어가나? 알파벳 하고 막 엄청 큰 기업들이 유럽에 와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니까 이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사용자 및 기업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기업을 보호하는 거죠. 외국 기업에 의해서 유럽 기업이 잘 못 크는 거를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하고 이거는 그냥 주요 내용만 몇 개 좀 보세요. 상호 운영하게끔 하고 뭐 제3자 앱 서비스 설치를 허용하고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거 먼저 노출을 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국내에서도 쿠팡이 과징금을 먹었을 거예요. 그 상품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첫 번째 그 쿠팡 PB를 노출을 시켰다가 과징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순위 이제 우선순위 주지 말고 그냥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뭐 필수 소프트웨어 앱 제거 방지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 이런 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됐고 시사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로 해서 들어와요. 이거는 밑에 지금 설명을 드리면 얘는 조금 다른 건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규제예요. 아까 EU 디지털 시장법은 EU가 강제로 얘들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니네가 알아서 좀 자율 규제 해봐 이런 거예요. 똑같이 저기는 이제 구글이랑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쿠팡, 우아한 형제들의 이제 대상으로 했고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주요 내용을 보시고 오픈 마켓 자율 규제 방안 이런 게 있고 한계점은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국제적 조율이 부족해서 구글은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고. 그래서 EU 디지털 시장법을 본따 오기는 했지만 한계점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나올지는 애매해요. 그 다음은 이제 AI 액트입니다. AI 액트는 AI와 인간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유럽에서 규제 접근 방식을 제시한 포괄적인 법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초의 법이에요. 그래서 범위는 뭐 이렇게 되고 고위험을 위주로 하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지하는 거는 이제 소셜 스코어링 금지, 감정 행동 조작 금지.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스코어링 하지 말고 사람을 감정 조작할 수 있게끔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한계점이 있고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고 강도가 부족하고 국제적 조율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아직 계류 중인데 AI 기본법이 AI 액트를 바탕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AI 규제법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부응하게 할 것이냐
규제를 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갈 거냐, 파지티브로 갈 거냐.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흥 쪽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어요. 원래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데 27일 통화했어요. 27일에 통과됐어요? 오늘이 28일이니까 어제 통과됐어요? 네. 이거 하나야. 죄송해요. 제가 어제 것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거 통과됐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보시면 다 그쪽으로 가요. AI 기본법. 아까 나온 거버넌스 플랫폼. 다 같은 얘기거든요. AI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좀 관리를 해보자 라는 측면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이제 민간 클라우드나 융합 서비스를 이제 빨리 사게끔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스가 많이 나와 있으니 이거 사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그냥 디지털 서비스 몰에서 살 수 있게끔 하자라는 제도고요. 얘가 신청을 해서 쇼핑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수의 계약으로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라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융합 서비스 이런 게 있고 전문 시스템은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데 있고 개선 방안으로는 절차상 중복 일어나 인센티브 부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조달청에 사스를 등록을 해놓고 그냥 쉽게 사자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쉴까요? 어떡할까요? 네. 네.